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대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시간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는 시점에 FOMC 회의가 끝나면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급격한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문답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이제 하락을 갖다가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수치가 있었는데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그전에 했었던 얘기와 모두 다 동일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YCC나 OT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데요. 어,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쿠팡에 대한 뉴스를 갖다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35으로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43까지 떨어져 있죠. 어, 임직원들한테 지금 이 쿠팡이 나눠져 이제 스톡옵션 물량들이 있는데, 이제 전체 주식의 2% 정도 되는 3,4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게 락업이 걸려 있었는데 SEC에다가 제출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락업이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 갖고 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은 35달러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경우에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락업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직원들의 케이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18일이 되는데 오늘부터가 이제 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달러로 해가지고 공모가보다 높다 보니까 요 주식들이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요. 어, 이외에도 이제 대주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할 수가 있는데 공모가 대비 주가가 33% 이상 높은 경우, 즉 46.5달러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상장 12일째부터 대주주들도 지분을 갖다가 처분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날짜를 갖다가 보게 되니까 이날이 해가지고서 6일째 되는 날인데 7일, 8일, 9일, 10일, 11, 12 해갖고 다음 주 정도에 이거보다 높은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쿠팡의 대주주들도 락업 물량을 갖다가 풀지 않을까 그러고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뭐 들어가시거나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두에서는 어저께 이제 홍콩 상장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홍콩 상장 공모가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널 오퍼 프라이스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 주식 가격으로 따졌을 때 260달러를 갖다가 해서 8분의 1이 되는 금액인 홍콩 달러로 252 홍콩 달러를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요 정도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32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 보니까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어, 증시 시장에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패시브 머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주가를 갖다가 올릴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주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공시가 나온 초반부터 해가지고선 굉장히 단단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전고가가 이 정도까지 얼마 전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홍콩 상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월 지나가지고선 상승세가 되면은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저께 해갖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어떤 예언이라고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가
누적이 되면 우리가 그걸 통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걸 통해서 어떤 예측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죠.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요 날짜 같은 경우가 과거를 보게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참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FOMC 회의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나스닥이 FOMC 회의 이후 내마녀의 날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지수다 보니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가지고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배를 움직이는 CQQQ를 이용을 해갖고 좀 더 과장된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참고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데이로 해놓고 2022년에 3월달 케이스를 갖다 보겠습니다. 3월달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다 항상 비슷한 날짜들의 이런 회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날짜로 했었을 때 우리가 21일, 22일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일, 22일을 보게 되면은 자,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은 그 뒤에 이거는 2020년이라고 데이터 확인이 좀 안 되죠. 자, 19년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자, 19년 이때가 아마 회의가 있었던 날일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은 다음에 하락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선 이 정도의 하락폭을 갖다 보였었죠.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으로 와도 비슷한 날짜인데 대부분 이제 3월 15일에서 22일 사이쯤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과 비슷한 일이 이 날짜도 아마 한 이쯤 근처일 것 같습니다. 이쯤 근처에서 했다가 22일 지나고 23일 끝나고 요 날이 금요일이겠네요. 내마녀의 날이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잠깐 취소받지만은 며칠간 하락이 또 이어졌죠. 자, 2017년으로 가도 3월달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슷하게 끝난 후 약간의 그날 내마녀의 날이겠죠. 추락을 한 거 보니까 이때쯤이. 그래갖고 며칠간 또 하락이 지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해 볼 때 지금 현재 나스닥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며칠 정도는 지금 현재 최고점보다는 약간 낮아지는 한 이 정도라던가 요 정도 수치, 여기에서 요 정도 수치 사이까지 한번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시기에 맞춰서 한번 매입을 갖다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갖고 이제 레버리지, 세벌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어떤 위험이 있고선 이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관리를 갖고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저께는 이제 20% 보통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을 갖다 하게 되면 특히 세배 레버리지 횡보장에서 주가가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동일한 금액의 퍼센트만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1% 올랐다 1% 내렸다 10% 올랐다 10% 내렸다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횡보장이 아니라 하락장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뭐 저런 거를 갖다 보게 되니까 1%나 10% 정도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선 그래프를 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이 변화의 폭이 작기 때문에 거의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 상승, 20% 하락이라고 해서 좀 과장된 그래프를 만들게 이렇게 했는데, 20% 상승, 20% 하락이면은 서킷 브레이크를 위아래로 계속 맞는 거죠. 예. 상방 서킷을 하루 맞고 하방 서킷을 하루 맞고 이런 경우를 갖다가 14일 동안 이제 계속된다고 쳤을 때
파란색이 지수 그래프에 있는데, 자, 100에서 시작했는데 80까지 내려왔죠.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그랬을 때 오렌지색은 2배, 회색은 3배의 레버리지인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횡보장은 어떤 건가? 횡보장은 20%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포인트로 해갖고 20포인트가 올라갔다 20포인트가 내려왔다 하는, 이렇게 돼야지 하락장인 거죠. 똑같은 숫자만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이게 20%가 올라갔다 20%가 내려왔다 하는 거는 어차피 하락장인 거고, 횡보장에서는 녹지 않습니다. 횡보장에서는 그냥 동일한 주가가 얘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지수와 똑같이. 근데 이렇게 해갖고서 내려가게 되면 지수보다 3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선 100에서 출발했는데 뭐 10에 가까운 이런 숫자까지 내려오겠는데, 얘가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이틀 정도가 올라가고 하루 정도가 하락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하루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좀 과장된 그래프를 이렇게 짧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14일간은 이것과 동일하게 20% 상승 20% 하락을 갖다 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이틀간은 상승 크게 상승했다가 하루 작게 하락하는 것이 반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날짜까지는 아까 보신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주는데, 그 이후부터 쭉쭉쭉쭉쭉 회복을 해서 결국 세바 레버리지 상품은 이만큼, 2배는 여기까지, 지수보다 높은 숫자까지 60일 안에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 상승 1% 하락은 무조건 녹아내린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정확한 횡보장은 이거고요.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락장이니 하락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회복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베타 계수입니다. 베타 계수. 특히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베타 계수라는 걸 항상 봐야 되는데, 자, 이 베타 계수란 뭔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개별 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증권 시장 전체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등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수가 1% 변할 때 개별 주가 지수가 몇 프로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타 계수가 1인 경우 지수가 1% 상승하면 해당 주가도 1% 상승, 지수가 마이너스 1 하락하면 해당 주가도 마이너스 1, 지수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베타 계수가 3인 경우는 지수가 1 상승할 때 해당 주가는 플러스 3% 상승, 지수가 1%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해당 주가는 똑같이 마이너스 3% 하락, 3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죠. 즉 해당 지수의 지수 민감도와 변동성, 그리고 플러스 위험성 등을 갖다 알려주는 그 지표가 바로 이 베타 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타 계수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게 확인이 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일단 F를 갖다 우리가 검색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자, 이 왼쪽에 그래프가 있는 것의 왼쪽에 베타 값이, 베타 계수가 이렇게 있죠. 자, 5년간 월별 베타 계수의 평균치를 낸 게 1.25라는 이야기입니다. 5년간 매달 베타 계수의 평균치를 낸 게 1.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0.81이죠. 자, 이렇게 숫자들이 다른데, 자, 우리가 이 베타 계수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1입니다. 1을 갖다가 항상 기준으로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가의 베타 계수가 1보다 작다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민감도나 변동성, 그리고 주가의 위험성 자체는 낮지만 수익도 낮게 나온다. 그리고 베타 계수가 1보다 크면은, 애플이 그랬죠.
지수를 추종하는 민감도나 변동성 등은 크지만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고 수익도 이게 높으니까 높게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보다 낮으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리고 이 뜻은 경기 방어주라는 뜻이겠죠. 1보다 높으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경기 민감주라는 뜻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 방어주 쪽이 수익률이 우세한 것은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선 방금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1보다 높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지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보다 낮죠. 1보다 낮기 때문에 지수에 좀 더 둔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타 계수가 1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고 0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1에 가까우면은 해당 지수 그 자체입니다. 그냥 왜냐면은 얘네들이 해당 지수로 움직이는 그 주체들, 전체 시가총액도 크고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그런 경우고, 0에 가까우면 뭐냐면은 지수가 오르던 말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얘들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날 얘는 내려오고, 지수가 내려가는데 얘네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0인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수하고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란 뜻이겠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들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1에 가까운 아이들은 방금 전에 본 우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뜨는 다른 주식들 중에 살펴보게 되면 바이두 주식 같은 경우도 1.14죠.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 주가를 갖다, 이 나스닥 주가를 갖다가 그대로 이동을 갖다 시키는 그런 대형주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뜨는 주식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음, 이 베타 계수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5년간의 월별 베타 계수를 갖다가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상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계수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좀 많이 큰 애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상품 쪽을 봐야 되는데, 아까 보았던 이제 TQQQ라던가, 자, 얘는 아래쪽에 있죠. 자,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3.41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빵 지수를 갖다가 추종하는 이제 FNGU 핑구라고 그러던데, 이 핑구의 주가인데, 음, 자, 얘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불구하고 4.03이죠. 베타 값이 4.03이죠. TQQQ가 3배 레버리지인데 3점대인데 얘는 지금 4점대입니다.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크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훨씬 더 위험도도 높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애플이나 그런 애들은 이런 것이고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상품들도 있는데, 이제 빵 주식에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3배 인버스 상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72 해서 거의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지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의문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들은 1에 가까운 숫자들이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당연히 숫자가 1보다 높고 2, 3 하는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나스닥의 두 배를 갖다, 나스닥 지수의 두 배로 움직이게 되는 이제 QLD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 베타 계수가 2.19이죠.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우리 테슬라를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베타 값이 2.06입니다. 2.
있죠. 사실상 2배 레버리지 상품하고선 이 베타 계수가 전혀 차이가 없는, 얘는 그냥 2배 레버리지 그런 상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움직임들을 갖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락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인 애들이 보면은 TQQQ, FNGU, 테슬라, 이 세 가지 종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수익률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그게 얘 같은 경우가 2.06이라는 숫자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FNGU를 갖다 하나 쳐서 얘를 좀 색깔을 갖다 다른 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로 하면은, 자, 빨간색이 FNGU 수치죠. TQQQ도 3배 레버리지인데, 그 3배 레버리지 상품보다 훨씬 더 움직임 자체가, 무빙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눈을 편하게 녹색으로 해갖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일단은 우리가 5년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TQQQ는 이제 3배의 레버리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한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인데,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테슬라나 FNG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전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선 워낙에 이제 테슬라 같은 건 낮은 숫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1년 데이터로 한번 보게 되고, 6개월 데이터.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요 날짜 해가지고선 이제 꼬꾸러지는 날짜. 이게 꼬꾸러지는 날짜인데, 결국은 지수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뭐를 보시면 되냐면, 이 낙폭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수 같은 경우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하나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 숫자를 갖다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로 할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수의 하락폭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배를 갖다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파란색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낙폭을 갖다 가지죠. 자, 그런데 FNGU 같은 경우는 얘는 4배를 갖다 움직였었기 때문에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올라왔던 작년의 수익률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낙폭이 크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게 되면 테슬라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죠. 사실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장 폐지와 공매도의 위험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큰 레버리지를, 이 큰 베타값을 갖다가 지니고 움직이는 일반 주식들 같은 경우, 기업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이제 상장 폐지라는 위협 자체가 있어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다고 하면 사실 투자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 초반까지도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베트값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TQ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TQQQ와 FNGU 두 가지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어떤 거로 갖다 좀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가 etfd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etfdb.com, 자, ETF 데이터베이스죠. etfd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그 각 ETF를 갖다 이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각 ETF들이 나오는데, 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들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은, 자, 나스닥 100 지수를 갖다 추종하는 TQQQ라고 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얘의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구글, 엔비디아, 페이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FNGU를 갖다가 보면 될까요? FNGU는 홀딩을 보게 되면은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인데 얘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갖고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QQQ는 이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일단 미화, 달러로 해가지고선 20%를 들고 있고 나머지가 각각이 순서대로 비율에 따라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보다 훨씬 더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베타 계수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위험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측정을 하긴 하는데 비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 우리가 위험도 같은 거 리스크 같은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부족해 보이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에 타겟이 돼 가지고선 중국 내에서 앱스토어에서 이 알리바바 관련 앱들이 점점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녀석인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끼어 있다라는 게 주가 상승에서 그래도 10%긴 하지만은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두 상품의 기본적인 상위 10% 구성은 유사하지만은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위험도가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P 500을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또 U 프로라고 하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홀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전에는 S&P 500과 나스닥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상품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른 산업군이었죠. 다른 산업군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서서히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하는 이런 빵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P 500에서 상위 종목으로 해가지고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테슬라가 편입되었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구성 자체가 빵인 이런 빙구라던가 아니면은 TQQQ 하고선 사실상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구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들을 갖다 선택하실 때는 이 구성 상품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전부 다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고 얘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 월트 디즈니라든가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좀 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가 이번 같은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 같은 경우는 FNGU라든가 TQQQ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자,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들을 이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한번 표를 갖다 만들어 봤습니다. 투자 원금을 갖다가 우리가 10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 원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주식들을 갖다가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베타 값이 위험도를 나타낸다기 때문에 이제 좀 높게 되면은 구매를 안 하는 거나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애플 주식의 베타 계수가 1.2인 애플을 구매를 했다면은 1250만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베타 계수가 0.81이기 때문에 810이 되겠고 바이두 같은 경우도 이런 숫자가 각각의 베타 계수가 곱하게 되면은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요 금액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애플이 1250만의 금액이 나왔다. 이 두 개를 곱해서 하는 거는 베타 계수가 1인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그 A라는 기업에다 우리가 1250만원을 투자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험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외하고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베타 계수가 2.061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베타 계수가 1인 D라는 기업에 우리가 2,060만 원을 투자한 것과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핑구라던가 TQQQ는 베타 계수가 1인 이런 기업들이 있을 때 3,410만 원, 4,030만 원을 각각 투자한 것과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지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적은 돈으로 사실 더 큰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항상 이 하이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 하이 리스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투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에 이런 것이 불리하다 그러는데, 장기 투자라는 게 얼마를 하는 건가 봤더니 무슨 6개월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장기 투자는 1년에서 3년이 아닙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이상을 갖다 하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최소. 그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상당수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국가가 경기가 이렇게 해갖고 5년, 10년 이상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작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 성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리턴을 갖다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거에 투자할 때는 그만한 위험도 있지만은 위험도가 없는 이러한 기업에 좀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베타 기술을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 한번 구성하는 법을 갖다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